여기. 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나 씨발 너네 인사 받기만 할 거야? 아, 이거 너무 하지 않냐? 야, 엔지 다시. 야, 말이라도 좀 해봐. 이거 세배 떴네. 나 진짜. 다시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나 진짜 강적들 진짜. 자, 우리 교재로 우리 지난주에 야, 쉬는 시간 다 하면 옥상 가자. 안 되겠다 이거. 여학생은 봐줄 테니까 남학생은 쭉 올라가서 거기 벽에 매달려 있어. 한 명씩 밀 거니까. 우리 지난주에 빨리 들어와. 빨리 앉아. 네. 자, 86페이지까지 정리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자 87페이지부터 할게요. 차 이제 웃겨가지고. 다시. 우리 지난주에 이거 가끔 나오는 주제인데, 우리 지난주에 한 나라의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지표는 GDP였잖아? 그치? 근데 보조지표가 있어, 보조지표. 보조지표에 뭐 있냐면, 자, 국민, 자, 총소득이라고 해서 GNI가 있어. 자, 이제 87페이지에 이제 GDP의 보조지표로 이제 국민총소득이 있는데, 자, 정의를 좀 읽어보자. 자, 우리 의미해 보니까 첫 번째 줄에, 자,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자, 밑줄 한 나라 국민이, 자, 일정 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 자, 의미는 좀 외워야 돼. 그래서, 자, 체크할 건 이거야. 우리가 봤던 GDP는 그 나라 안에서 국경의 개념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국적의 개념으로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87페이지 벌어들인 소득을 보자는 거거든. 그리고 공식은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총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GDP 빼기 자, 해외 자, 순수치 요소소득으로 구하거든. 해외 순수치 요소소득.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해외 순수치 요소소득은, 자, 해외, 자, 수치 요소소득에서 뭐를 빼주냐면, 해외, 자, 지급 요소소득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거 이제 해외 수치 요소소득이라는 얘기는 해외에서 얻은 요소소득. 그 다음에 해외 지급 요소소득이라는 얘기는 해외에 지급되는 요소소득. 즉 무슨 말이냐면, 봐봐. 해외에서 얻는 건 뭐냐면 결국 이거야. 이 해외 수치 요소소득은 자국민의 외국소득이지. 자국민의 외국소득이고, 그럼 해외 지급 요소소득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득이 발생하면 본국으로 송금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의 자, 국내소득이에요. 외국인의 국내소득. 그치? 근데 이거 외워야 될 방법이 없어. 자, 그런데 우리가 GDP는 정의 자체가 뭐였냐면 그 나라 한 나라 안에서 자국민과 외국인이 새로이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이었지. 그러면 결국 여기에는 GDP는 자국민의 국내소득과 자, 외국인들의 국내에서 소득이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요게 GDP고, 그럼 요거에서 요거를 빼줬잖아. 그러면 결국 외국인의 국내소득과 외국인의 국내소득이 지워지지. 그러면 남는 건 자국민의 국내소득과 자국민의 외국소득만 남잖아. 오케이? 공식만 알면 돼. 계산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니까 결국 국민총소득의 정의가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자,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잖아. 그래서 여기에 한 나라 국민, 자국민의 국내소득과 자국민의 외국소득 끝. 공식만 알면 돼요. 오케이? 자, 하나 물어볼게. 보통 이제 해외를 뭐 외국이라고도 하는데, 자, 오늘 물어보자. 손흥민이 벌어들인 소득은 대한민국의 GDP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지. GDP에 포함 안 되지. 근데 손흥민이 벌어들인 소득은 대한민국의 GNI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되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래서 GNI는 Gross National Income. 자, 요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 정리됐고, 자,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이제, 자, 국민소득.
자, 삼면 등가의 법칙이야. 국민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한 나라의 국민소득을 세 가지 면에서 측정을 해도 등가 가치가 같다. 자, 그러면 우리 1강에서 배웠는데, 얘들아, 경제활동은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뭐 있어? 생산, 소비, 마지막. 욕하는 거 아니다. 원래 이렇게 분배. 그치? 그럼 생산, 소비, 분배니까 이런 얘기지. 자, 국민소득을 생산 측면, 그 다음에 소비 측면, 그 다음에 분배 측면에서 계산을 해도 그 금액의 합이 모두 뭐 하더라? 같더라.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법칙, 즉 거시 파트 할 때는 소비라는 표현 대신 이제 어떤 표현을 쓸 거냐면, 자, 지출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지출이라는 표현. 자, 그러면 자, 체크해봐. 자, 생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이 있는데 그 어려운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갑시다. 그래도 자, 여기 가계가 있고, 자, 경제주체 중에 여기 기업이 있고, 자, 우리 가계와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시장은 몇 가지야? 두 가지. 무슨 시장과 무슨 시장? 그치, 하나는 생산, 물 시장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생산, 요소 시장이 있겠지?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요선으로 실물의 흐름을 나타내면, 얘들아, 기업에서 생산물 시장에서 가계 이 사이에서는 실물이 어디서 어디로 가죠? 그치? 재화 서비스라는 실물이 기업에서 나와서 생산물 시장을 거쳐서 자, 어디로 가냐면 가계로 가겠지. 그러면 지금 이 노란색 선으로 노란색 분표로 화폐 흐름을 표시하면, 자, 가계는 그 대가로 화폐를 지불할 거고 화폐가 생산물 시장을 거쳐서 기업으로 가겠지. 두 번째, 자, 이제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실물은, 생산 요소 시장의 실물은 가계에서 나와서 생산 요소 시장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기업으로 가고, 기업은 그 대가를 지불하며 화폐의 흐름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가계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법칙이라는 얘기는 실물로 측정할 거, 화폐로 측정할 거. 소득이잖아. 화폐로 측정하겠지. 그럼 중요한 게 생산 측면에서도 화폐로 소득을 측정할 수 있고, 지출 측면, 분배 측면 측정할 수 있는데, 일단 요 측면, 여기를 우리가 1번이라고 한번 해보고, 요 화폐 흐름. 그 다음에 여기 화폐 흐름을 2번이라고 해보고, 자, 여기의 화폐 흐름을 3번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자, 너네 물어보자. 우리가 이거 1강에서 배울 때는 여기가 판매 수입이었지? 그 다음에 여기는 소비 지출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분배 소득이었지. 자, 그러면, 자, 우리 GDP는 어디 몇 번에서 측정한 거야? GDP는 몇 번에서 측정했을까? 야, GDP의 정의가 일정 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 그럼 주체는 기업이잖아. 그럼 기업이 벌어들인 돈 1번에서 측정한 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우리는 요 생산국민소득이 GDP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측정한 금액을 이제 무슨 국민소득이라고 할 거냐면, 일단 생산 측면에서 계산한 국민소득이라고 할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벌어들인 모든 돈은 결국 언젠가, 우리가 좀 전문용어로 사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후적으로는 이 돈이 여기서 벌면 기업이 그걸로 이자 줄 거고, 그 다음에 임금 줄 거고, 그 다음에 땅 빌렸으면 지대 내겠지. 그 남은 돈은 사장이 이윤으로 가져가면 결국 여기서 벌어들인 모든 돈은 결국 언젠가는 뭐 1년 될지 10년 될지 몰라도 이론적으로는 모두 가계로 분배가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금액을 다 더해보면 우리가 이게 분배 측면이잖아. 이 측면에서 국민소득을 다 계산해봐도 결국 사후적으로는 요 금액과 요 금액이 같아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 분배소득으로 벌어들인 금액을 가계는 소비할 수도 있고 저축할 수도 있지만, 저축한 돈도 결국 언젠간 찾아서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사후적으로는 여기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다 소비 지출할 거라고. 그러면 요 지출 측면에 계산한 금액과 분배 측면에 계산한 금액이 같아지고, 결국 가계의 지출은 기업의 수입이 되면서 결국 사후적으로는 이 세 가지 측면에 계산한 금액이 같아지더라. 되니? 자, 이게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법칙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정리 이거야. 그러면 자, 생산 측면에서 계산한 국민소득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자, 지출 측면에서 계산한 국민소득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자, 분배 측면에서 계산한 국민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 가지 금액은 사후적으로 언젠가는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결론이 그냥 세 가지가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풀자 이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생산 측면의 국민소득을 그로스 더메스틱 프로덕트에서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할 거고, 그럼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은 그 나라 모든 경제 주체들의 지출이야. 그러면 자, 경제 주체 첫 번째 누구 있어? 가계 있지. 그럼 가계의 지출은 가계 소비고, 두 번째는 경제 주체 기업 있겠죠? 그럼 기업의 지출은 투자고, 자, 세 번째는 정부가 있으니까 정부 지출이 있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좀 외워야 돼.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지출 측면은 수출 빼기 수입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수출 빼기 수입을 다른 표현으로 앞으로 순수출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너희들은 순수출 나오면 무조건 수출 빼기 수입.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GDP 금액은 결국 사후적으로 가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수출 빼기 수입과 일치하는 거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알아도 한 나라의 GDP 계산할 때요, 그 나라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총합으로 계산 안 해. 요거 다 더해서 계산해요. 요거 다 더해서.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 갑자기 뭐 11번 아래는 우리나라 GDP에 대한 자료이다 했는데 GDP 내용 없고 가계 소비가 얼마고 기업 투자가 얼마고 정부 지출이 얼마고 순수출이 얼마야라고 나오면 그냥 요 금액의 합의보다 요 금액의 합이 GDP다. 자, 그 다음에 너네 앞으로 이제 외우기 쉽게 하려면 이거 다 쓰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자, 가계 소비는 컨섬션이자 약자로 그냥 이렇게 C, I, G, 그 다음에 X-M이라고 외우면 좀 편해요. 대학교 경제학 원론 가면 이 공식으로 외우니까 C, I, G, X-M 이렇게 외우자. 그래서 가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그리고 가계소비는 다른 표현으로 민간소비라고도 할 거야. 또는 민간투자. 오케이?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얘들아, 투자 행위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이거 꼭 외워야 돼. 투자 행위는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관행적으로 너네 부모님들이 주식 투자 이거지. 그거 원래 투자 아니지. 그럼 얘들아, 주식 투자라고 하시면 그건 뭐지? 너네 부모님들은 가게잖아. 그리고 투자는 생산을 위해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 너네 부모님들이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어서 300만 원을 소비하고 은행에 200을 넣고 나머지로 주식 샀지. 그럼 이건 소비하고 남은 부분이잖아. 그럼 저축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식을 사는 거나 부동산을 사는 거는 투자 행위가 아니라 저축인데 그냥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이야. 관행적으로. 자, 거기 체크됐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분배 측면의 국민소득 보면 그 나라 전체 소득이야. 그래서 그 나라 전체 임금, 그 나라 전체의 지대 합계, 그 나라 전체 이자의 합계, 그 나라 전체 이윤의 합계, 그리고 다 더하면 결국 또 이 금액이 GDP와 같아지다. 오케이? 일단 암기하시고, 근데 이제 너네가 아마 이제 복습하면서 좀 의문점을 가져야 돼. 정상적인 그 경제를 공부한 친구들 또는 IQ가 80만 넘으면 아니 선생님 왜 여기서 수입을 빼줄까요? 라는 의문점을 가져야 되거든. 그래서 그건 뒤에서 설명할 거고 이것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야. 일단 항목 외웁니다. 자, 그럼 87페이지에 5번의 국민총소득 정리됐고 6번의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정리됐죠? 여기까지 체크해. 어디 측면인지. 여기 생산 측면의 국민소득 GDP,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 네 가지. 그치? 가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여기는 분배 측면의 국민소득, 그 나라 전체 임금이자 지대, 이윤의 합계. 오케이. 자, 그럼 87페이지까지 정리가 됐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자 보자. 쭉쭉 연결해서 가는 거야. 그래도 이제 오늘 빼면 2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참고, 그래도 방학 동안 8주 동안 한번 끝내두면 나중에 편하잖아. 아, 그리고 내가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현장에서 3월달에 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요새 문과가 너무 안 좋아. 문과가 너무 다시 말하지만 대치동에서 단과 사탐 개강한 사람이 이지영, 임정환, 그리고 최적, 알기로 내가 알기로 5명밖에 없어. 윤성훈. 윤성훈 개강. 그러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반은 개강이 됐잖아. 와 무섭더라. 예선학원 13명 깔았는데 2명 빼고 다 폐강됐잖아. 사탐 인원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학생 왔는데 이틀 연속 3번 폐강되고 왔대. 가자마자 앉아있었더니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환불해드릴게요. 와 무섭더라. 그래서 지금 너무 무서워서 괜히 깔았다가 선생님 올게 했던 애들 아무도 배신하고 또 나 혼자 딱 서서 울면 그럴까봐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일단 여름방학 때 이제 여름부터 이제 모의고사 강의는 들어갈 건데 기출 강의는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알려줄게. 나 어떻게 알려줄? 카페 알려줄 거니까 보고 다음 주에 공지가 될 거야. 하지만 기출 강의는 지금 내가 따로 찍어서 유튜브로 올릴 거거든. 그러니까 기출 필요한 친구들 유튜브로 봐도 되고. 근데 뭐 아니다. 난 절대로 막 선생님 얼굴 직접 대면하고 공부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내가 주소 찍어줄게. 우리 집 앞에 놀이터 있거든. 거기서 보자. 농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요새 문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가 이제 뭐냐면, 자, 총수요랑 이제 총공급이라는 걸 볼게요. 자, 일단 얘들 총수요는 그 나라 전체 수요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약자로 AD라고 할 거예요. 자, 너네 이 A가 어떤 건 이거예요. A, G, G, R, E, G, A, T 이거든? 그럼 읽어봐. 너 외고잖아. 한번 읽어봐. 너 이 영어 본 적 없어? 진짜로? 너 무슨 과야? 그래? 봐줬다. 일본어과니까 봐줬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발음이 구린 게 아니라 내 대학교 1학년 때 경제학을 배운 교수님이 되게 나이가 있으셔서 이거 어떻게 읽었냐면 어그리게이트라고 읽으셨어. 그래서 내가 이거 EBS 강의할 때 어그리게이트 했더니 어떤 분이 어느 열번에 또 수강욱에 선생님 발음 잘못됐어요. 이럴 말 하는 거야. 막.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욕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썼지. 내가 모르는 건 아니고 내가 배운 스승님이 이런 발음을 하셔서 내가 영향을 받은 거다. 가로 이 새끼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난 그냥 그대로 할게. 그래서 이게 어그리게이트라는 뜻이 뭐냐면 총합이 뭐뭐이다. 그러니까 총수요야. 총수요. 디맨드고. 넌 다음 주쯤 기다려. 일본어 알아와서 하나 물어볼 거니까. 자, 그럼 총수요가 이렇게 있고 이제 총공급이 있는데, 자, 총수요는 그 나라 전체의 수요야. 그래서 이 총수요 항목 외우셔야 돼요. 총수요 항목은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사고자 하는 욕구잖아. 그래서 일단 총수요 항목 4가지인데, 자, 첫 번째 똑같아. 가계 소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의 지출을 우리가 투자. 그 세 번째 정부의 지출. 그 네 번째 자, 순수출. 다시 순수출은 못 빼기 뭐라고요? 수출 빼기. 자, 수입. 그럼 너 생각해봐. 자, 총수요는 봐봐. 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재화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가게가 사는 거, 기업이 사는 거, 정부가 샀지.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생산된 재화 서비스를 외국에 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수출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 총수요는 우리나라에 생산된 건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 외국의 수요다. 외국이 우리나라에서 산 거 포함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체크할게. 근데 수입은 얘들아 물어보자. 수입은 우리나라에 생산된 거야? 외국에서 생산된 거야? 외국에서 생산된 걸 사왔지. 그럼 도대체 이걸 왜 빼주냐? 이건 좀 이따 볼 거야. 그래서 일단 항목 외우기. 그래서 총수요는 가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반드시 외워야 돼. 자, 그럼 두 번째는 자, 이건 뭐가 있냐면 자, 총공급이 있어. 총공급. 그럼 이거는 이제 아이고. 자, 총공급은 자, AS라고 할 거야. 그럼 봐봐. 총공급은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야. 모든 재화 서비스. 그럼 잘 봐. 결국 생산된 재화잖아. 그럼 너를 물어보자. GDP는 정의가 생산량 기준이었어? 판매량 기준이었어? 판매량. 야, 오늘 종강하고 다음 주에 다시 개강하자. 안 되겠다, 이것도. 야, GDP, 그러니까 떠올려봐. GDP의 정의 읽어봐.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로이 생산한이었잖아.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그에 생산되고 판매되지 않은 재화도 판매됐다고 가정하고 GDP에 포함했지. 꼭 알아. 나 GDP는 판매량 기준이 아니라
생산량 기준이야. 그러면 결국 거기 GDP의 정의를 보면 한 나라 경제 주체들이 자 일정 기간 동안 공급하고자 하는 재화의 서비스의 총합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그럼 결국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그 나라에 생산된 모든 재화 서비스야. 그럼 결국 생산이잖아. 그치? 그럼 결국 이것도 사후적으로 뭐와 같아질 수밖에 없냐면 GDP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GDP는 생산량 기준이니까. 그래서 일단 너희들은 그냥 총 공급도 사후적으로는 뭐다? GDP다. 사후적으로는 GDP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자 곡선의 형태로 표시를 할 텐데 자 우리 미시경제 파트 앞부분에서 수요 공급 배울 때는 세로축이 뭐였어? 그 특정 재화의 가격 가로축은 양이었지. 근데 이제는 것이잖아. 그러면 한 나라 경제 규모 전체를 보는 거니까 이제 이 세로축은 뭐냐면 특정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그 나라에 생산된 모든 재화 서비스의 가격을 평균한 가. 두 글자로 뭐? 물가가 되는 거지. 물가. 그래서 이제 세로축은 거시 모형, 즉 국민경제 모형에서는 세로축이 물가가 되고요. 그럼 이제 가로축은 그 나라의 전체 생산량 수준이야. 그럼 생산량 수준 이퀄 뭐야? GDP잖아. 결국 사후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GDP 또는 어떤 시험에서 이걸 그냥 생산량 또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할 거야. 이건 약속이니까. 물론 이런 가정이 대학교 가면 좀 빠지는데 바뀔 수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단순화해서 출제하니까 이걸 고민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럼 세로축은 물가, 가로축은 그 나라의 생산량 수준, 즉 GDP, 국내 총생산. 그럼 너 생각해봐. 총수요는 사고자 하는 욕구의 총합인데 자, 그럼 생각해봐. 물가가 비싸지면 많이 사, 조금 사. 당연히 적게 살 거고 물가가 싸지면 많이 사겠지. 그래서 무조건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이에요. 물론 예외적인 총수의 뭐 수직선 형태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안 물어볼 거야. 그래서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그러면 총공급은 한마디로 그 나라 공급의 모든 합이지. 그럼 그 나라의 모든 공급 곡선들을 더한 거라고 생각하면 물가가 상승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팔려고 할 거야. 똑같지. 물가가 상승하면 생산량이 늘어날 테니까 자, 총공급 곡선은 뭐 한다? 우상향한다. 오케이? 자, 앞으로는 요 두 가지 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을 툴로 해서 국민경제 전체의 균형을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암기해도 돼요. 총수요 항목 4가지 암기하고 그 다음에 자 총공급은 이퀄 무조건 GDP 그리고 그래프 모양까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 88페이지에 맨 밑에 총수요 곡선 그리고 총공급 곡선까지 정리가 된 거고 자 이제 내용을 이제 내가 좀 설명을 할 거예요. 내용을.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자, 이제 보자. 자, 그럼 이제 한 나라 국민 경제 전체를 보는 거야. 그 한 나라 국민 경제 전체를 보면 다시 이제 국민 경제 모형하면 세로축이 물가가 되고 자, 가로축은 그 나라의 생산량 수준에서 GDP가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 자,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 이렇게 존재를 할 거야. 그러면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점이 그 나라의 국민경제 균형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옆으로 쫙 이으면 이때 물가 수준이 균형 물가 수준이 될 거고 이때 아래로 쫙 내리면 이때 GDP가 균형 GDP가 되겠지. 여기까지 어렵지가 않아. 자 그러면 잘 봐. 요 국민경제 균형에서는 그러면 우하향하는 총수요와 우상향하는 총공급이 일치해야지. 그래서 총공급과 총수요가 일치해요. 국민경제 균형에서는. 자 그러면 총공급이 뭐였지? 아까 했잖아. 지웠다고 까먹은 거야? 아까 총공급은 결국 뭐라고 해서 사오죠? GDP. 그러면 총공급인 GDP와 총수요가 일치하는 거잖아. 그럼 총수요 항목은 첫 번째 가계, 소비. 또 쓰는 거야. 계속 지금 수업 중에 반복해서 끝냅시다. 두 번째는 기업의 투자. 자, 세 번째는 정부의 지출. 네 번째는 자, 순수출이니까 못 빼기 보다. 자, 수출 빼기. 자, 수입이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 오케이? 중요한 거 다시 반복하자. GDP의 정의가 뭐였어?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거지. 그러면
여기 이쪽에 GDP와 요 오른쪽에 총수 항목이 같으려면 일단 GDP는 한 나라 국경 안에서 세로에 생산하냐.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총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시장 가가지고 너네들이 산 거 있지 다 더하는 거야. 그 기업들 만나가지고 기업들이 투자한 거 있지 다 더하는 거야. 그럼 물어보자. 너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소지품 중에 물어볼게. 볼펜은 주로 어디 거야? 이거 일본 거. 일본 어디 거야 너는? 윈. 유니? 유니? 제트스트림. 아 제트스트림에서 너도? 너? 미쓰비시? 야 이런 전범 기업글 써? 어? 너? 또 다른 거 있는 사람 있어? 한국 거. 어디 거? 잘 봐봐 한국 거 아닐 수도 있어. 아니 코리아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코리아,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써 있어? 그래? 진정한 애국자인데? 저게 애국자인 걸까 아니면 약간 좀 이제 힘든 걸까? 그건 모르겠는데 봐봐 내가 이거 왜 하냐면 봐봐 지금 통계청에서 와서 GDP 계산한다고 너네가 소비한 걸 다 계산했다? 근데 너네가 쓰는 거 안에 지금 일제 있어 없어? 있지? 특히 볼펜 그치? 나 같은 경우 집에 좀 주문했거든 플스5 주문했거든 3일 뒤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미안해 미리 공지할게 다음 주 휴강이야. 내가 만약에 지금 가드오브 4 라그로냐 이름 까먹었다. 하여튼 가드오브 지금 새로 나온 거 해야 되는데 끝까지 못 깨면 못 올 수도 있어. 못 올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기다린 게임이네. 이게 왜 그러냐면 플스 4가 있었는데 내가 항상 생일 때 아내랑 애한테 선물로 이제 그 타이틀 새로 나온 걸 말을 해줘. 내 생일이 11월 13일이었거든. 근데 말을 해줬지. 가드오브 새로 나온 거 있으니까 사다 달라고. 그래서 아내가 사다 줬어. 그래서 막 고맙다고 했는데 딱 봤더니 위에 써 있어. 플스 5 전용. 내 기계는 플스 4인데.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얘기했지. 기계 바꿔도 돼? 막 그랬지.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드디어 시켰어요. 자, 그래서 못 올 수도 있다. 하여튼 벌써 상상만 해도 행복해. 이걸 왜 하냐면 봐봐. 그럼 내가 소비한 걸 다 집계해도 그 중에 일제가 들어가 있잖아. 또는 뭐 미국 것도 있고 유럽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봐봐. 가계 소비 금액을 다 집계를 했어.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 일제가 이만큼 있어. 수입품이. 오케이? 이럴 수 있잖아. 자, 근데 물어보자. 근데 이거 문제가 뭐냐면 수입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거야, 외국에서 생산된 거야. 외국이지.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더하면 이걸 GDP여야 되잖아. 근데 GDP는 어디서 생산된 거야? 자국 내에서만 생산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도 있고 수입한 외국에서 생산된 것도 있는데 가계 소비에는 뭐만 포함시켜야 돼? 국내에서 생산된 것에 대한 소비만 포함시켜야 되지. 근데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 자, 기업이 투자했더니 미국산 기계를 또 수입해 온 거야. 그러면 기업의 투자에도 자, 수입이 포함될 수 있고 정부 지출에도 수입이 포함될 수 있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업들은 이렇게 생산한 걸 갖고 수출했지. 그치?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문제는 여기에 수입은 국내에서 생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GDP에 포함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수입금액, 여기 수입금액, 여기 수익금액만 따로 다 빼내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수익금액이 50이고요. 여기 수익금액이 100이고 여기 수익금액이 150이야. 다 합치면 얼마야? 300이지. 그럼 그 합계를 요 뒤에서 빼주자는 거야. 그럼 이 합계 300을 빼주면 이거랑 지워지니까 그럼 남는 건 뭐야? 국내에서 생산된 것에 대한 가계 소비만, 국내에서 생산된 것에 대한 기업 투자만, 국내에서 생산된 것에 대한 정부 지출만 남겠지. 그리고 거기다 수출 더해주면 결국 GDP. 오케이? 그럼 그 얘기는 꼭 알아놔. 그럼 잘 봐. 선택지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자, 가계 소비에다가 밑줄을 쳐. 가계 소비에다 밑줄을 치고요. 기업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이렇게 물어본다. 기업에는 수입품이 포함될 수 있다. OX. 포함될 수 있지. 그래서 그 포함된 수입품을 어디서 빼주는 거야? 뒤에서 빼주는 거지. 이해돼? 그럼 두 번째. 자, 수입이 증가하면 GDP가 증가한다. OX. X지. 왜? 첫 번째 이론적으로. 수입은 국내에서 생산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GDP에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입이 아무리 증가해도 GDP에 영향을 안 미치고 두 번째는 수입이 막 늘었어. 3배가. 150이 됐어. 하지만 뒤에서 빼줬잖아. 그럼 GDP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 되니? 그럼 하나 더 다시 봐봐. 기업. 가계 소비에 기업이라고 밑줄 치고 기업에는 수입이 포함될 수 있다. OX. 맞지? 하지만
GDP에 밑줄 치고 니은 GDP에는 수입이 포함될 수 있다. X지. 왜? 결국 뒤에서 다 빼줘서 궁극적으로 수입품이 다 날라가잖아. 이해돼?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여기에는 수입품이 포함될 수 있지만 결국 다 빼줬기 때문에 GDP에는 수입품이 포함될 수 없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확인. 그럼 하나 더 봐봐. 자, 그럼 이제 이게 이해가 됐으면 봐봐. 가계소비가 그냥 100이래. 기업 투자가 200이래. 자, 정부 지출이 300이에요. 수출이 400이야. 자, 그럼 물어볼게. 야, 수입의 최대값 얼마니? 1000 땡. 없지 않아요? 아니, 수입의 최대값. 400 아니, 좀 생각을 하고 대답해. 보이는 숫자를 말하지 말고. 600. 왜냐면 아까 같이 여기도 수입 포함될 수 있고 여기도 수입 포함될 수 있고 여기도 수입 포함될 수 있잖아. 그럼 만약에 모두 수입일 수 있지. 그러면 수입의 최대값은 얼마야? 600이지.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수입은 600을 초과할 수 없는 거지. 이해돼? 그 너네 낚이면 안 되는 게 이 수출은 걱정하지 말게. 수출은 기업이 만든 거잖아.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어서 수출한 거지.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수입이 생산 단계에서 수입이 포함된 거야. 투자 단계에서. 그래서 여기는 수출할 때는 완제품이 수출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입이 포함될 게 없죠. 이미 여기서 기업이 수출품을 생산할 때 다 여기 수입이 포함됐으니까. 이거 체크해. 가계소비 100, 기업 투자 200, 정부 지출 300이면 이게 합이 600이잖아. 그럼 수입의 최대값은 600이다. 오케이?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입을 빼주는 이유가 그 공식을 만들어낸 거야. 이 만들어낸 이유가 여기에 수입품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식을 만든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럼 우리 이제 88페이지가 정리가 된 겁니다. 88페이지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국민경제 균형을 다시 한번 보자고.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 총수요랑 자, 우상향하는 총공급이랑 만날 때가 국민경제 균형이지? 그럼 물어보자. 야, 한번 국민경제 균형이 결정됐어. 영원할까? 총수요, 총공급이 바뀌면 국민경제 균형이 바뀌겠지. 그래서 자, 세 가지 경우 한번 연습해보자. 자, 세 가지 경우.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너네 그거 알아?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심한 거? 처음이야, 처음.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해방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한 이후에 IMF 때 한번 적자 났었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적자 났었고, 그리고 지금은 적자인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경제 안 좋을 때 1년 동안 난 적자 총액이 지금 우리나라 1월달 적자야. 무지 안 좋은 거지. 어떡하냐? 힘내. 오케이? 난리다, 난리 하여튼.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 또 이제 나의 특정이 이제 뭐 정치적 색깔이 나올 수 있어서 정법에서 실컷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자, 내가 원래 정법 수업할 때 항상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위에는 파란색, 신발은 빨간색 신고 가요. 최대한 균형을 맞추려고. 그럼 우리 1번 보자. 자, 첫 번째. 자, 교역 상대국의 경기가 악화됩니다. 자, 교역 상대국의 경기가 악화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두 번째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자, 세 번째는 금리가 이자율이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자, 그럼 세 가지 경우에 균형 물가 수준과 균형 국민 소득은 어떻게 변할까? 2분 줄게. 빨리 해보세요. 89예요? 89페이지 내용 그거 한 번에 정리하는 거야. 이거 보고 너네가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이 1번, 2번, 3번의 원인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나 총공급에 영향을 미치나 봐요. 첫 번째 보자 얘들아. 야,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 1위 어디지? 중국 2위. 미국이지. 그치? 그러면 교역 상대국의 경기가 악화돼서 그들의 국민소득이 준 거야.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들 나라의 소비가 줄지. 그럼 소비가 줄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수출이 감소하겠지. 그들이 소비가 줄면 수입이 줄 거고, 그럼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 감소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수출은 어느 항목이야? 총수요 항목이잖아. 그럼 총수요 중에 가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 수출 빼기 수입 중에 수출이 줄어들면 순수출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순수출이 줄어드니까 총수요가 감소할 거고, 그럼 총수요가 감소하면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새로운 국민경제 균형점에서 물가는 하락하고 GDP는 감소하는 거지. 그럼 물가가 하락하지만 GDP가 감소하면 생산 수준이 줄어드니까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고용 상황은 개선돼 악화되겠죠. 그치? 그 정도 확인. 자, 두 번째는 자,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자, 그럼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생산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전반적으로 생산비가 증가하면 공급이 다 감소하면 그날의 전체 공급인 총공급이 감소하겠지. 그래서 생산비 증가로 총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럼 총공급이 감소하면 총공급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을 해서 물가는 상승하고 GDP는 감소하지. 자, 이거 뭐야? 우리 물가는 상승하고 GDP 감소하는 거. 그러니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인데 GDP까지 감소하잖아.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동반되는 거. 스태그플레이션.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너네 금리가 상승하면 일단 1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누구냐면 가계와 기업이야. 그럼 가계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대출 돈 빌리기도 힘들고 돈 쓰기도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소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서 가계가 엄청나게 힘들잖아. 그리고 기업들은 대출받아 투자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받기가 쉬워 어렵지. 그럼 모두 감소해. 투자도 둘 다 감소하지. 소비 감소, 투자 감소. 그 결과 이는 총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총수요가 감소하는 거지. 오케이? 총수요 감소하면 물가 하락하고 GDP 감소해서 고용 상황은 악화된다. 그래서 자, 우리 1번, 2번 대표적인 사례니까 이 정도만 알면 나머지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89페이지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마지막 주제.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얘들아,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가 뭐였지? GDP지. 그러면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는 1인당 GDP였지. 그치? 오케이. 그리고 또 GDP는 종류가 명목 GDP랑 실질 GDP가 있는데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무슨 GDP로 측정한다? 실질 GDP로 측정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냐를 경제 성장률로 나타낼 거야. 경제 성장률. 그럼 다시 경제 성장률은 비율이다, 변화율이다? 변화율.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그래서 뭐로 측정할 거냐면 자, 실질 GDP로 측정을 할 거야.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경제 성장률 이퀄 무조건 실질 GDP의 증가율. 그러면 자,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보통 경제 성장률은 1년 단위로 측정하기 때문에 자, 전년도 실질 GDP 분의 금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실질 GDP 이렇게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너는 항상 강조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변화율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이퀄 실질 GDP 증가율이고 이 값을 계산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를 보는 거다? 부호를 보는 거야.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면 무조건 금년도가 전년도보다 큰 거지. 그럼 실질 GDP가 무조건 증가한 거고. 자, 이거 계산할 때 부호가 0, 다시. 자,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면 자, 실질 GDP가 증가한 거고. 자,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반대로 전년도가 더 큰 거니까 실질 GDP가 감소한 거고.
하지만 부호가 0%가 나오면 실질 GDP는 변화가 없는 거지. 그리고 단순한 변화율이라서 항상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부호에 따라 해석하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경제성장률이라고 안 물어봐도 실질 GDP 증가율이면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이 실질 GDP 증가율 자유롭게 툭툭 튀어나와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했던 공식이 있어. 명목 GDP 증가율 빼기 물가상승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 기억나지? 그럼 명목 GDP 증가율 빼기 물가상승률은 경제성장률. 이렇게도 되는 거지. 실질 GDP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이니까. 오케이. 그럼 90페이지에 경제성장률 공식 보고 외우시고, 자, 가운데 경제성장률 계산이 있지. 확인만 하자. 2013년, 2014년, 2015년 100, 110, 121. 그럼 얘들아 2014년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100분의 금년도 110 빼기 전년도 100 곱하기 100 10%지. 2015년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110분의 금년도 121 빼기 전년도 110 곱하기 100도 10%지. 그치? 그럼 주의할 거 14년도 10%고 15년도 10%잖아. 그럼 역으로 봐야 돼. 잘 봐. 14년의 경제성장률도 10%고요. 15년의 경제성장률도 10%로 증가율이 같지. 하지만 GDP의 증가 크기는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지. 얘는 전년도 값으로 10%가 증가했지만 또 더 커진 값으로 10%가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 봐도 얘는 10이 증가했지만 얘는 11이 증가했잖아. 100에서 110, 110에서 121. 꼭 주의해. 변화율이 같아도 뒤에 게 더 크기가 더 크다. 오케이? 그거 하나 확인하고요. 하나만 더. 그럼 가운데 표에서 2013년의 경제성장률은 몇 프로야? 알 수가 없지. 이유는 12년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물어볼 거야. 이것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좀 우리 문제 좀 풀고 시작. 자, 5번. 체크 5번. 그 다음에 7번. 그리고 14번. 그 다음에 15번. 자, 시간은 10분 줄게요. 10분 동안 풀고 10분 시작. 안 되는 건 체크해서 좀 이따 질문해.